히키코모리는 오랜 기간을 자신의 집이나 방 같은 좁은 공간에만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을 칭하는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가 처음으로 언론에 소개를 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죠. 이후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자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의 숫자를 줄이려 했고 2010년 70만 명이던 히키코모리들의 수가 2016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묘하게 통계를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자세히 보면 조사를 한 대상이 39세까지이고 40대부터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 히키코모리들의 숫자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난 히키코모리 1세대들이 2017년 기준 최소 50대 이상으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발표와 현실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죠. 처음 이들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언론과 TV 프로그램에서 히키코모리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며 빨리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만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들도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는 동정여론이 생겨나고 직접적으로 히키코모리라 부르는 게 신뢰가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공식적인 장소나 언론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들의 존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피할 뿐 2016년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40대 이상 장년층 히키코모리가 기존의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층 히키코모리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1980년 버블 경제가 시작되고 1994년 버블이 붕괴되는 사이에 나타난 당시 20대의 히키들이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는 동안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사람이 많은데다 그중 운 좋게 취직을 했음에도 불경기가 이어진 30여 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들까지 여기에 더해졌기 때문이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히키코모리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사회활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만약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을 재사회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지자체들도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히키코모리 지원단체인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연합회가 실시한 2017년 전국 조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5년 전인 2012년보다 평균 연령이 4세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들 중 무려 29.2%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4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일본 내 히키코모리의 수는 최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80대 부모가 돌보는 8050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국 히키코모리들의 수가 100만을 가볍게 돌파할 지경이 되자 일본 정부도 더는 현실을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2018년 처음으로 40대와 50대 히키코모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하죠. 또한 지자체들의 히키코모리에 대한 취업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히키코모리의 재사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나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과 일본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왕따 문화를 없애는 것이라 보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는 바로 때려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지만 히키코모리들은 워낙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쉽게 무너져버리면서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2019년 5월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친척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 한 히키코모리 지원 단체가 이들에 대해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31일 후쿠오카시 하카타에서도 히키코모리이던 40대 남성이 자신에게 나가서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70대 어머니와 다투던 끝에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후 집을 나와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다음 스스로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죠. 그리고 2019년 6월 2일 일본에서 70대 농림수산성 전직 사무차관 엘리트 출신인 아버지가 40대 히키코모리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버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온라인 게임에만 빠져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게임에 과금까지 하면서 부모의 월 수입을 모조리 빼앗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는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악플러로 활동하거나 주변의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언젠가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2019년 6월 4일 네모토 후생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은 범인이 히키코모리였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일본 정부에서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람을 두고 히키코모리라고 정의하는데 2020년 발표에 따르면 그 수가 120만 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는 중증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외에 집 앞 편의점 정도는 다녀오는 경증의 히키코모리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외출을 꺼리게 된 사회적 부적응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죠. 게다가 오랜 시간 일본 내에서는 히키코모리가 오직 젊은 세대들만이 겪는 문제였다는 기존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에는 적지 않은 수의 중장년층까지 사회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발표된 일본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의 히키코모리 인구만 무려 61만여 명으로 오히려 15세에서 39세 청년층 히키코모리의 수를 넘어섰다고 하죠. 이들의 경우 젊을 때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나이를 먹어버린 경우도 많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인간관계,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사회적 부적응자가 된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일본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텐데요. 몇 세대에 걸쳐 운영되는 오래된 가게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료칸들, 그리고 대를 이어 같은 기술을 전수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왜 일본에는 이토록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것이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의 현황은 실로 놀랍습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무려 33,069개나 되는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년 된 기업이 31,136개, 300년 된 기업이 822개, 400년 된 기업도 639개나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 통계인데요. 블룸버그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0년이 넘은 회사 8,785개 중 무려 3,937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는 44.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의 오래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본에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578년에 설립된 곤고구미입니다. 이 회사는 사찰과 신사, 성곽과 문화재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1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2006년에 파산하고 현재는 브랜드만 남은 상태입니다. 숙박업계에서는 야마나시 현에 위치한 게이운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5년에 설립되어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여관은 무려 52대에 걸쳐 가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네스북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로 등재되었죠. 음식점 분야에서는 교토의 이치몬지야 와스케가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식당은 전통적인 일본 과자인 아부리모치로 유명하죠. 숯불에 구워 꿀을 발라 먹는 간식으로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이 단순히 많다는 것을 넘어서 그 역사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일본의 와문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사상의 기원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스이코 천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시기에 활약한 쇼토쿠 태자는 일본 고대 국가의 정치체제를 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는 백제의 해총과 고구려의 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유교와 불교를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와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주창한 와사상의 핵심은 화합과 조화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 각 계층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당시 일본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와문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반영될 정도였는데요. 먼저 와문화는 일본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 구조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히 정해졌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와문화는 일본인들의 일상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예를 들어 옷과 음식 그리고 주거 형태 등이 모두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면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나아가 와문화는 일본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장인 정신과 뛰어난 제조업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와문화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래된 가게들이 많은 이유는 와문화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와문화에 기반한 일본의 사회 구조는 오래된 가게들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와 함께 이주의 자유가 제한되었죠. 중앙에는 천황을 모시는 쇼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고 지방에는 다이묘라 불리는 영주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이 태어난 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직업을 대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그리고 와무나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가업을 계승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의무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 자식은 당연히 라멘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끼리 가업을 잇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었죠. 더욱이 와무나는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라멘 가게 주인이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는 것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고, 만약 이랬다간 왕따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무라지부라는 마을 공동체의 집단 따돌림이나 심한 경우 사무라이에 의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가게들이 규모를 확장하기보다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같은 업종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 오늘날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와무나는 단골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은 업종을 유지하는 가게는 자연스럽게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죠. 단골 손님 비율이 높은 덕분에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했고, 불경기에도 가게가 쉽게 망하지 않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단골 관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모가 다니던 가게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는 시기였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에서는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가게는 이제 겨우 기본 자격을 갖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수백 년 된 가게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 즉 노포들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일본의 노포는 와무나라는 일본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와 문화와 오래된 가게들의 의미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글로벌화, 기술의 발전,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은 전통적인 와무나와 함께 노포를 운영하는 장인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첫째, 가업 계승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개인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 이는 수백 년 된 가게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죠. 둘째, 경쟁의 심화입니다.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셋째, 소비자 취향의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보다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백 년 된 가게들도 젊은 세대들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을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기술과 전통은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것이죠. 와무나와 노포들은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며 일본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품질을 중시하는 노포들의 경영 철학은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독 일본에만 오래된 가게가 많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오사카에는 여러 유명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니시나리구에 있는 아이린 지구는 일본 최악의 슬럼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노숙자와 실업자들이 잔뜩 있을 뿐만 아니라 홍등가나 술집들까지 바글거리며 야쿠자와 한구레 같은 범죄자들 또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치안이 매우 좋지 않고 길거리에는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죠. 15년 전인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실제로 길거리 여기저기서 약을 하고 버린 것 같은 주사기들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약을 하지 맙시다와 같은 메시지가 적힌 공익광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린 지구는 오사카는 물론 일본 전체에서도 빈민가이자 무법지대라고 소문날 정도로 거대한 슬럼 지역인데, 주변에 토비타 신치라 불리는 거대한 집창촌까지 있다고 하죠. 다만 이 지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 1980년대 오사카의 시장이었던 니시오 마사야는 버블 경제의 후유증으로 인해 실업자와 노숙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물가와 집값이 오르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니시나리구를 떠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복지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상급식과 무상숙박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오사카에서 하루에 뿌리는 숙박과 급식 쿠폰만 해도 하루에 수천 장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 쿠폰들로 이득을 보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놓고 숙박업을 시작한 업체들만 200개가 넘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 숙박시설들은 모두 임대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니시나리구에 있는 저가 호텔들의 주소지를 잘 보면 땡땡아이츠처럼 우리나라의 주택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실제로 실업자들과 노숙자들 중 일부가 이런 복지에 힘입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식당과 모텔을 비롯한 시설들도 생기면서 결국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공한 복지 사례의 예시로 방송으로 홍보까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이런 복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마쓰시타 전기 등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몰린 도시였기 때문이죠. 특히 니시오 마사야가 시장으로 있던 시절은 아직 버블 경제 때 수혜를 받은 일본 업체들로부터 시 당국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훗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홍보가 되자 일본 다른 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도 오사카와 같은 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곳에 섣불리 돈을 쓰기 망설여졌던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은 고민 끝에 참으로 황당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죠.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오사카니까 차라리 우리 지역의 노숙자들과 실업자들을 전부 오사카로 보내버리자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렇게 일본 지자체들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고 일본의 여러 지자체들은 오사카로 향하는 공짜 버스표와 기차 쿠폰 등을 사람들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는데 정작 오사카에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오사카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노숙자와 실업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복지를 포기하게 되죠. 오사카 시내에 있던 노숙자들에게 지급할 쿠폰의 양은 충분했지만 갑자기 수만 명이 몰려들면서 쿠폰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나눠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쿠폰 지급이 중단된 것인데요. 2023년 미국의 텍사스에서도 난민들이 계속 증가하자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뉴욕 등의 도시에 난민들을 버스로 태워보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그곳에 가득 모인 실업자들과 노숙자들이 마땅히 따로 갈 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대로 오사카에 눌러 앉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무료 쿠폰을 나눠주던 니시나리구에서는 곳곳에서 판자집을 만들고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범죄는 나날이 늘어났고 야쿠자와 한구레 같은 깡패들까지 모여들면서 원래 니시나리구에 살던 주민들은 다른 구 또는 다른 시로 피신을 갈 정도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니시나리구에는 아이린 지구라고 불리는 오사카 최대의 슬럼 지역이 생겨나게 됐죠. 특히 아이린 지구 안에 있는 공원들에는 노숙자들이 판자촌을 짓고 그곳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니시나리구의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일본 경찰이 치안을 강화해야 하는데 노숙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단속을 하려고 하면 아예 단체로 폭동을 일으키면서 저항을 해버리니 경찰들도 숫자에 밀려 함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지역은 경찰서도 노숙자들의 습격에 대비해 마치 요새처럼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노숙자들만 해도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이 근처에 일본 최대의 사창가인 토비타신치가 있다 보니 야쿠자들이 토비타신치로 노숙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린 지구를 점령하는 것도 모자라 노숙자들에게서까지 보호비라는 상납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그 노숙자들을 내쫓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의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지역을 찾은 외국인을 등쳐먹거나 소매치기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피해망상까지 갖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2010년대에는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대낮에 대로변에서 칼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치안이 많이 안정되면서 늦은 저녁 시간에 혼자서 아이린 지구를 통과해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나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밤 10시 이후의 시간대는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아직도 밤늦은 시간이 되면 대로변에 노숙자가 돌아다니거나 술 마시고 괴성을 지르는 등 막장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설명만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절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지역에는 1000엔에서 2000엔 정도만 내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일본치고는 매우 저렴한 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많고 근처에 시니마미야역이 있어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저가 호텔이 모여있는 큰 길가 근처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골목길은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